얼굴. 복잡하기 때문에 일기의 날짜는 모두 생략한다. 대개는 날짜 순이지만 바로 다음 날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나흘 뒤거나 일주일 뒤 혹은 한 달 뒤인 경우도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내용으로 시간의 경과를 헤아리기 바란다. 이노 류키치의 일기. 오늘은 무대 연습이 끝나고 간부들만 남아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나가다가 우연히 A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와 고단다역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회의인지 아느냐고 A가 나한테 말했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A는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이번에 모 영화사에서 우리 극단에 출연 교섭이 들어왔어. 거장 이시 감독의 신작인데 우리 극단에서 좋은 조연을 몇 명 쓰고 싶다고 했나 봐. 어쩐지 매니저 Y씨가 저번부터 영화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더라고. 그래? 몰랐네. 그래서 한대? 하지, 물론. 계속 적자라서 극단도 어렵잖아. Y씨는 이번뿐 아니라 계속 계약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야. 저쪽만 괜찮다면. 그는 내부 사정에 밝았다. 그럼 우리 쪽에서 제안한 거야? 아니, 저쪽에서 제안한 건데 많이 주지는 않나 봐. 뭐 그래도 출연료로 4명에 130만에는 준다니까 그것만 해도 숨통이 트이지. 누가 나가는데? 나는 짐작 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물어보았다. A가 이름을 댔다. 생각한 대로다. 영화에 나가면 좋지. 홍보가 되니까. 우리 극단도 좀 더 이름이 알려질 거야. 우리는 역 앞의 오뎅집에서 한잔했다. 모일. Y씨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 나보고 이번 영화에 출연하라는 것이다. 나도 4명의 출연자 가운데 한 사람이란다. 들어보니 나머지 3명은 전부 간부였다. 어떻게 된 거죠? 이시 감독이 자네를 지명했어. Y씨가 설명했다. 이시 씨가 우리 폐륜 공연을 봤대. 그때 자네를 주목했는지 꼭 출연했으면 좋겠다는데. 폐륜이라는 공연으로 신문의 연극평에 내 이름이 오른 적이 있었다. 신인 이노 료키치의 연기는 니힐리스틱한 배역의 성격을 잘 살린 호연이었다. 라는 칭찬이었다. 극단 내에서도 평이 좋았지만 그저 단역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시 감독이 주목을 했다니 참 의외다. 이시 감독은 완벽주의자로 유명하잖아. 이번에 찍을 봄눈은 그쪽 영화사 배우로는 안 된다는 거야. 비록 몇 장면 안 되는 조연이지만 꼭 자네가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다 같이 의논해서 오케이 했지. 우리 극단도 돈이 필요하잖아. 뭐 언제까지 시민강당 같은 데만 빌렸을 게 아니라 전용 극장도 좀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자네한테 좋은 일이지. 맞는 말이다. 내가 극단 하쿠요에 들어온 건 아직 8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건 기회인지도 모른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머리를 숙였다. 물론 기쁘다. 확실히 흥분도 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서늘한 불안이 마음을 어둡게 했다. 나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는지 Y씨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괜찮아. 영화는 연극하고 달라서 몇 컷씩 잘라서 하는 토막 연기니까.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하면 돼. 그게 아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다른 종류다. 더 파멸적인 것이다. 모일. 봄눈의 촬영이 시작되었다. 연극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는데 영화는 상당히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 이유는 나도 안다. 극단 하쿠요의 공연은 도쿄 도내의 관객만 상대를 하지만 영화는 전국의 무수한 관객들이 대상이다. 누가 볼지 모른다. 촬영이 끝나고 언젠가 개봉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길한 먹구름이 밀려오는 듯한 불안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내 속내를 헛짚고 그게 바로 예술의 무서움이다. 뭐 이런 투의 말을 할 것이다. 과연 이시희 감독의 연출은 꼼꼼하다. 그는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모1. 내가 맡은 부분은 촬영이 끝났다. 유명 감독의 작품이니까 사전 홍보나 리뷰가 풍성했다. 출연료를 배당받았다. Y씨의 설명에 따르면 영화사에서 지급한 건 전부 120만 엔인데 거의 극단 기금으로 돌렸고 나에게는 4만 엔이 들어왔다. 그래도 감사하다.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A를 불러서 시부야 도겐자카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한잔하기도 했다. A는 내가 부러운 모양이었다. 어느새 부러움을 살 만한 입장이 되었다. 근래에 드물게 많이 마셨다. 기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요한 불안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모1. 봄눈 예고편을 보았다. 내가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개봉 박두라고 나와 있었다. 드디어 개봉하는구나. 역시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모1. 봄눈 시사회에 갔다. 다른 사람의 연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모습만 보였다. 다행히 대여섯 장면밖에 나오지 않는다. 클로즈업이 2군데 있었는데 몇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다소 안심했다. 모1. 신문에 영화평이 실렸다. 호평이었다. 나에 대해서는 극단 하쿠요의 이노 료키치가 인상적이다. 어딘가 니힐리스틱한 느낌을 주는 풍모가 좋다. 라고 적혀 있었다. 평론가들이 하는 말은 판에 박힌 듯이 그게 그거 같다. 칭찬은 감사하지만. 모1. Y씨가 와서 각계의 평을 들려주고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덧붙였다. 이시희 감독이 자네를 칭찬하더군. 그래요? 역시 기뻤다. 저 시부야에 단골집이 있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하고 내가 청했다. 자네 이제부터 운이 트인 거야. 잘해야 돼. 술잔을 기울이며 Y씨는 내 등을 두드렸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든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걸까? 당장 출세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돈도 잔뜩 굴러 들어올지 모른다. 지금까지 너무 가난했다. 언젠가 읽은 책 속에서 성공한 외국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크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특실에 앉아서 샴페인을 마시고 나만을 위해 불러주는 이 집시의 노래라도 들을까요? 노래를 듣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이런 말이다. 나는 공상이 앞서는 성격인 것 같다. 돌아가는 길에 야마노테선 차창 너머로 하라주쿠 주변의 어두운 가로등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다시 불안과 동요가 밀려왔다. 모처럼 상쾌하게 부풀어 올랐던 기분이 면도날에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모1. 영화가 전국에 개봉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었다. 그는 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다. 없는 게 당연하다. 나는 10,000분의 1 혹은 100,000분의 1의 우연을 생각하는 거니까. 모1. 모 영화사가 이번에는 나만 콕 집어서 출연 교섭을 해왔다. 행운이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다. 네 차례다. Y씨가 말했다. 출연료를 40만 엔 얘기하길래 50만 엔으로 올렸는데 그쪽에서 좋다고 하더라고. 자네가 어지간히 마음에 든 거야. 그쪽 프로듀서가 오늘 밤에 만나고 싶다는데 가야지. 장소는 신바시에 있는 요정이었다. Y씨와 함께 가보니 영화사 쪽에서는 제작자와 감독이 와 있었다. Y씨의 입회 아래 계약서를 교환했다.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촬영 개시는 대략 2달 뒤가 될 겁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제작자가 말했다. 앞으로 2달. 나는 막연하게 그 시간을 그려보았다. 뚱뚱한 감독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이번 영화에 꼭 이노 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 게 바로 나일세. 시나리오에 니힐리스틱한 성격의 인물이 하나 나오거든. 우리 배우로는 안 돼. 이노 씨가 딱 맞아. 저 이노 군의 출연신이 많나요? Y 씨가 물었다. 그럼 이걸로 이노 씨의 인기가 올라갈 거야. 개성파 배우로 말이야. 제작자는 안경알 뒤에서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일본에는 이런 느낌을 가진 배우가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는 귀엽기만 하고 개성 없는 배우는 주연으로서 생명이 짧아요. 반대로 지금까지 조연만 하던 연기파 배우가 점점 주연을 맡는 경향으로 가고 있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실제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쳤다. 기분 좋은 흥분이 몸을 흔들었고 발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믿기 힘든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나를 맞으러 오고 있었다. 모일. 나는 행운과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다. 엄청난 행복이 절망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지난번 영화는 위험에 빠질 확률이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중 있는 역을 맡아서 얼굴을 자주 보이고 또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영화에 출연하게 될 거다. 그자가 내 얼굴을 볼 가능성은 10분의 1까지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 위험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나는 벌써부터 도약한 순간에 맞이할 파멸을 상상하고 있다. 모일. 나는 행복을 잡고 싶다. 솔직히 명성과 지위를 모조리 차지하고 싶다. 돈도 갖고 싶다. 큰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나만을 위한 노래를 들으며 눈물 짓는 몸이 되고 싶다. 모처럼 찾아온 행운을 이대로 보내긴 싫다. 모일. 요즘은 거의 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안이한 위안은 내 신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더 악당이 되는 일만 생각하게 된다. 모일. 30일 뒤부터 영화 붉은 숲 촬영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60일 뒤에는 전국에 개봉된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 원망스러운 필연성이 발동할 것이다. 60일. 그 사이에 나는 무시무시한 구멍을 흙으로 메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혼자서 구멍을 채울 흙을 나르는 거다. 도박을 결심했다. 모일. Y씨와 한잔했다. 아무튼 이 영화사가 자네를 높이 사는 것이 말이야. 묘하게 허무한 느낌을 주는 이 얼굴 때문이라고 하더구만.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런 얼굴이 먹히나 보지. 그는 마치 화가처럼 실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그렇게 남들하고 달라요? 응, 좀 특이한 얼굴이야. 이런 말은 지난번에 영화사 사람들한테서도 들었다. 영화사는 내 얼굴을 팔려는 심산이다. 필시 관객들은 어제까지 무명이던 이노 료키치라는 연극 배우의 얼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그 필연성은 한층 높아진다. 모일. 자물쇠를 채운 서랍에서 오랜만에 갈색 봉투를 꺼냈다. 8통 전부 뒷면에 모 흥신소 모모지부라는 활자가 인쇄되어 있다. 1년에 한 번씩 요청을 했으니까 8년치다. 내용은 전부 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보고서다. 실은 8년 전부터 나는 가난한 주제에
비싼 요금을 지불해가며 매년 이것을 의뢰해왔다. 첫 번째 봉투에서 내용물을 꺼냈다. 그러니까 이건 8년 전인 1948년 보고다. 의뢰하신 이시오카 사다사부로 씨에 대한 조사 보고는 주소가 불분명한 관계로 그를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상외로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철강관계 회사에 근무하는 자라는 것을 근거로 겨우 주소를 알아냈기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내용이다. 그렇다. 당시 나는 규슈의 야하타에 사는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라는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도쿄 시부야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갔다. 직원이 그 남자의 주소를 묻기에 모른다고 했다. 직장을 묻길래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철강관계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안다고 하자 직원은 그걸로는 상당히 막연하지만 규슈에 모모 지부가 있으니까 어쨌든 알아보겠다고 했다. 과연 프로다.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의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냈다. 요점은 이렇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 씨는 기타 규슈 제강 주식회사 직원으로 현 주소는 야하타시 도리마치 3번지다. 1922년생으로 만 26세 독신. 부모는 사망했고 고향에 형제가 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호적 등본을 참고 바람. 월급은 9,000엔. 성격은 쾌활한 편이고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다. 주량은 이옵들이 2병 반 정도.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취미는 마작과 낚시. 여자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소문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보고였다. 계속해서 해마다 조사를 부탁했는데 4년째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5년째에 직장이 Y전기 주식회사 구로사키 공장으로 바뀌었고 주소도 야하타시 구로사키 혼초 1번지로 바뀌었다는 변화가 있었다. 6년째에는 3월 20일 아무개 씨의 장녀와 결혼이 들어갔고 7년째에는 장남 출산이라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받은 8번째 보고서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었다. 주소와 직장은 같고 월급만 17,000엔이 되었다. 처 28세, 장남 2세. 이렇게 해서 나는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라는 사람의 총 8년간의 생활을 알고 있다. 조사 비용은 결코 싸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그의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나는 보고서가 들어있는 8통의 봉투를 눈앞에 늘어놓고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 내가 그의 이름과 얼굴을 알게 된 것은 9년 전이었다. 정확히는 1947년 6월 18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20분간 산인선 교토행 기차 안에서였다. 시마네현 해안을 따라서 스후라는 작은 역에서 하마다역에 도착할 때까지였을 것이다. 창밖의 경치도 실증나기 시작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야코가 우연히 승객 중에서 그를 발견하고 외쳤다. 어머, 이시오카 씨 아니세요? 우리는 시발역인 시모노세키에서 탔기 때문에 앉아 있었지만 기차가 10,000원이라서 도중에 탄 사람들은 서서 가고 있었다. 요! 대답한 사람은 인파 속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27, 8살가량의 입술이 두툼하고 눈이 크며 얼굴이 가무잡잡한 청년이었다. 이거 미야코 씨잖아. 아유, 놀래라. 생각지도 않은 데서 보네요. 그는 정말로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나를 은근히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모르는 척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연기가 눈에 스며서 한쪽 눈을 찡그렸다.
이시오카 씨도 물건 사러 가는 거예요? 미야코는 혼자 신나서 말했다. 아니, 난 혼자니까 별로 필요한 것도 없어요. 실은 이쪽이 고향이라서 휴가를 내고 영양 보충을 좀 하러 와 있었거든요. 내일쯤 야타로 돌아가요. 미야코 씨야말로 어디 가는 거예요? 저요? 전 물건 사러 가요. 기타 규슈에 비하면 시마네현은 물자가 꽤 풍부하다면서요? 미야코의 말에 주위 승객들이 낮게 실소했다. 미야코는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덧붙였다. 뭐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온천에 들렀다가 가는 길에 뭐라도 사가면 더 좋고요. 온천이요? 와, 부러운데요. 이시오카라는 청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내 쪽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미야코와 동행이라는 것을 확실히 눈치챘다. 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미야코와 청년 사이에 두서없는 대화가 다시 오갔다. 이윽고 기차가 하마다역 군에 들어섰을 때 청년이 말했다. 저 그럼 야타에 가면 또 들를게요. 그러자 미야코는 네, 꼭 오세요. 잘 가세요. 하고 대답했다. 청년은 인파를 뚫고 출구로 걸어갔는데 기분 탓인지 가면서 또 한 번 내 얼굴을 힐끗 보는 것 같았다. 그날 우리는 전차로 야타에서 모지를 지나 시모노세키까지 건너가는 내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따로 앉았었다. 호스티스로 일하는 미야코가 아는 사람 눈에 띄기 싫다고 해서 그랬지만 실은 나도 그게 편했다.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건만 이제 와서 아는 사람에게 말을 걸다니 나는 부하가 나서 미야코를 다그쳤다. 그러자 미야코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 손님인 걸 어떻게 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만나는 바람에 나도 당황해서 그랬지 뭐. 근데 괜찮아. 나를 나쁘게 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그 말이 걸려서 물었다. 뭐야, 저놈이 널 좋아해? 그랬더니 미야코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눈웃음을 지으면서 애를 태웠다. 나는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겨우 15분이나 20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그에게 목격되었다는 건 큰 실수였다. 저놈 이름이 뭐야? 나는 열을 올렸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 본인 말로 그렇대. 이시오카 사다사부로. 기억해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처음 그의 이름이 내 뇌리에 박혔다. 어디서 일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철강 관계 회사라는 것 같아. 어디 사는데? 몰라. 근데 자기 무슨 생각해?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냐? 미야코가 천박하게 웃었다. 잇몸을 보이면서 웃는 얼굴이 불쾌했다. 산인선 기차 안에서 미야코와 내가 함께 있는 동안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라는 남자도 15분 혹은 20분 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을 무겁게 했다. 왜 그때 그를 만났을까? 왜 미야코는 그에게 말을 걸었을까? 작은 상처에 고름이 생겨 병균이 침투하듯 회한과 분노가 나를 괴롭혔다. 미야코와 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한 번도 미야코가 일하는 술집에 얼굴을 비친 적이 없었다. 미야코는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적당한 이름을 대고 전화로 그녀를 불러내서 항상 밖에서 만났다. 미래의 장소는 대개 싸구려 여관이었고 그것도 매번 바꿨다.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은 것도 물건을 사러 갔던 시골이라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듯 우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나왔는데 절대 보여서는 안 될 장면을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에게 보이고 말았다. 그 남자는 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독특한
내 얼굴을. 나도 눈이 크고 입술이 두툼한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굴까지 확실히 떠오른다. 하지만 그러고 넉 달 뒤까지만 해도 나는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에 대해서 단지 마음이 무거운 정도였다. 나는 상경했고 좋아하던 연극을 하고 싶어서 얼마 뒤에 극단 하쿠요에 들어갔다. 사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그가 나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작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짐짓 자신을 다독거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게 다 위로였고 안이하게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건 그해 9월 말이었다. 나는 7월부터 이미 상경에 있었다. 도쿄는 편리한 곳이라서 유라쿠초 주변의 번화가에 가면 전국에서 발행되는 그리운 향토 신문이라는 이름의 지방 신문을 살 수 있었다. 나는 기타 큐슈와 시마네 현에서 발행하는 지방 신문을 사러 매일같이 그곳에 다녔다. 먼저 시마네 현의 신문에 찾고 있던 기사가 났다.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9월 26일 오전 10시경 니마군 오쿠니 마을 산중에서 반쯤 백고라가 진행된 어떤 여자의 시신을 마을 사람이 발견하여 신고했다. 오모리에서의 검시 결과 목 졸린 흔적이 있고 입고 있던 옷 등으로 보아 21~22살가량으로 판정, 신원 파악과 범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이 근방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였다. 이 기사보다 한 달 지난 10월 말, 기타 큐슈의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지난 6월 18일 아침에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긴 야타시 주오구에 있는 술집 하스 하나의 호스티스 야마다 미야코 씨, 21살. 야마다 미야코 씨가 시마네현 니마군 오쿠니 마을 산속에서 교살 사체로 발견되었다. 야마다 씨가 위의 장소에 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범인을 따라가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18일 오전 11시경에 야마다 씨가 한 남자와 함께 산인선 상행기차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야타서에서는 동행한 남자를 범인으로 보고 인상착의 등을 조사, 수사에 착수했다. 라는 기사였다. 미야코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별로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미야코가 어떤 남자와 함께 기차에 타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을 때는 아, 역시 하고 탄식했다.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차가운 손이 와닿은 것처럼 덜컥했다. 그 목격자가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역시 그자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는 내 안이한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담당 경찰관에게 미야코와 함께 기차에 타고 있던 남자의 인상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했음에 틀림없다. 경찰은 그 남자를 보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다. 네,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남자 얼굴은 한 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는 아마 그렇게 장담했을 거다. 그날 기차에 있었던 20분 동안 그는 내 얼굴을 눈, 코, 입부터 턱의 특징까지 일일이 기억해버린 것이다. 내가 미야코에게 온천에 가자고 꼬드겨서 일부러 야하타에서 멀리 떨어진 산인 벽촌의 산속까지 데려가서 죽인 것도 최대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고른 것이다. 그런데 막판에 하마다 근처에서 그가 같은 기차를 타다니 이 무슨 불운인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나는 그 계획을 멈췄어야 했다.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다른 날로 실행을 미뤘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내 심정은 너무나 절박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지체할 수 없었다. 미야코한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미야코는 아이를 가졌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절대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이 아무리 부탁해도 안 돼. 첫 아이잖아.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해? 아이를 지우게 하고 당신은 나한테서 도망갈 거지? 비겁하게. 흥, 그렇게 당신 좋을 대로는 안 될걸? 마음대로 되나 보라고.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이 무식하고 교양 없고 못생긴 주제에 잘난 체하는 뻔뻔한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을 후회했다. 끊으려고 했지만 여자는 집요했다. 임신을 한 뒤로는 한층 더 세게 나왔다. 이 여자와 아이를 낳아 같이 살 일을 생각하면 절망으로 졸도할 지경이었다. 내 인생이 이따위 하찮은 여자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속으로 이런 부조리하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만약 미야코가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겠다면 내가 미야코를 죽이고 자유의 몸이 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때의 실수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여자와 일생을 함께 해야 하는 불행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를 뿌리치고 출세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야코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온천에 가자고 했더니 기꺼이 따라 나섰다. 우리의 관계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야코가 실종돼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도 거기에다가 날 연결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거리 속 군 중의 한 사람이었다. 기차에서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를 만난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미야코와 함께 유노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호젓한 산속에 들어가서 한여름 풀향기가 숨막힐 듯 퍼지는 숲풀 속에서 미야코를 애무하다가 그대로 목을 졸랐다. 야하타에 돌아간 나는 짐을 챙겨서 전부터 염원하던 상경을 결행했다. 군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죽은 미야코와 나라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목격자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다. 아니,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떠벌리기까지 했다. 미야코가 살해당한 산인 지방에서 함께 있던 남자가 있었어요. 기차에서 그 남자를 보았지요. 오직 그자만이 내 얼굴을 보았다. 나는 신문 기사를 본 뒤로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를 극도로 경계했다. 신경과민이 될 지경이었다. 매년 모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한 것도 그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가 계속 규슈의 야하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그가 규슈에 있는 한 도쿄에 있는 나는 안전하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내가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내 얼굴이 영화에 나온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가 보면 틀림없이 달려들 것이다. 그가 영화에서 나를 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 봄눈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을 때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이었다. 그가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극도로 내 신경을 흐트러뜨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영화 붉은 숲은 다르다. 이 영화는 봄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내 비중이 큰 것이다. 영화사는 내 얼굴을 팔려고 한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가 내 얼굴을 볼 가능성은 거의 절대적이다. 내 몸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영화 출연이고 뭐고 다 거절해야 한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행운을 어떻게 놓칠 수 있나?
출세하고 싶다. 행복을 잡고 싶다. 돈도 명성도 얻고 싶다. 노력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싶다. 모1. 시나리오 사본이 도착했다. 대충 훑어보았는데 내 배역이 꽤 중요해서 출연 장면도 많고 클로즈업도 여러 컷이 있다. 촬영 개시까지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고 한다. 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1. 어젯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꾸며냈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다시 꾸며내기를 반복했다. 내게 그자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불안 요소다. 이 불안을 없애지 않는 한 내 마음이 위축된다. 그를 어떻게 할지는 이미 정했다. 어쨌든지 내 몸을 지켜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손을 써야 한다. 지금 고민하는 건 그를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그를 없앨 방법이다. 실패한다면 하는 약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이노 료키치라는 한 사람의 무명 배우가 사라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야기다. 그래도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다. 모1. 오늘도 종일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녹초가 되었다. 모1. 감독이 갑자기 교토 촬영소에서 다른 영화를 한 편 찍게 돼서 이쪽의 촬영이 예정보다 2달 연기되었다. 나로서는 다행이었다. 밤에 극단에서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책방에 들러서 탐정소설을 샀다. 시시해서 읽다가 말았다. 그를 불러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오늘까지 생각한 것을 적어본다. 1. 장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좋다. 가능하면 산속이 좋지만 어떻게 그를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방법이 쉽지 않다.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은 피한다. 자칫 꼬투리가 잡혀서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단. 청산가리가 좋다. 몰래 음료수에 타서 먹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한다. 3. 유인 방법. 그를 어떻게 불러낼 것인가? 무조건 그자만 혼자 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드시 온다는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가 나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상이 절대 조건이다. 모1. 여기저기 생각을 해보았지만 산, 그것도 시야가 막힌 숲속이 좋다. 누군가에게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바닷가나 평지는 금물이다. 실내도 성갓이다. 드나드는 것을 누가 볼 위험이 있다.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누가 본다 하더라도 특별히 주의를 끌지 않는 장소, 도중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수상하게 보이지 않는 장소가 좋다. 모1. 오늘 오차노미즈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플랫폼에 붙어있는 철도 회사의 여행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다카오산 미타케 니코 라고 쓰여있는 포스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힌트가 떠올랐다. 관광지라면 오가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눈길을 끌지는 않을 거다. 전철 안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이 생각이 내내 따라다녔다. 모1. 관광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아도 이 아이디어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장소로는 그가 사는 규슈의 야타와 도쿄의 중간 지점인 교토를 택했다. 엉뚱해 보일지는 몰라도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믿음을 준다. 가까운 곳은 오히려 장난 같아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비로 기차 요금과 하루 숙박비 정도는 보내주어야 한다. 한 4,000엔 정도면 될 거다. 돈을 보냄으로써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
장난이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그렇지만 금전은 일의 확실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야코 살인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왜냐? 그는 살인범의 얼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장소는 히에이 산으로 정했다. 거기는 예전에 2번 간 적이 있어서 대충 알고 있다. 삼나무, 노송나무, 느티나무가 빽빽하게 온 산을 덮고 있었다. 사카모토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상에 올랐다. 근본 중당까지는 평탄한 참배길이다. 거기라면 걸어 다녀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할 거다. 근본 중당 외에도 대강당이나 계단원, 정토원 이런 여러 건축물이 드문드문 있었다. 그곳들을 구경하듯이 산길을 오르는 뒷모습이 목격된다 한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시메이가 봉으로 이어지는 길도 있다. 서탑 방향으로 나가는 길도 있다. 그윽한 숲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일단 장소는 정했다. 모일. 심야기차로 교토에 왔다. 치밀한 계획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수 있다. 전철로 사카모토에 가서 점심 무렵에는 히에이산에 오르는 케이블카를 탔다.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기 위해서다. 교토에 온 목적은 이 밖에 또 하나 있었다. 케이블카 안은 한산했다. 3월 말이라 벚꽃놀이를 하기에는 이르고 새싹도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날씨가 좋아서 비와 호수의 경치가 볼만했다. 근본 중당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케이블카에 동승했던 승객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였다. 길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대강당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계단원이 나온다. 나는 그 앞에 앉아서 천천히 담배를 5대 피웠다. 실은 관찰을 하고 있었다. 계단원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한쪽은 서탑 쪽으로 나 있고 또 한쪽은 시메이가 봉을 지나 야세의 입구로 내려가는 케이블카 쪽으로 갈라진다. 그런데 1시간 가까이 여기 앉아서 관찰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관광객이든 참배객이든 대부분 근본 중당과 대강당까지만 보고 부지런히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서탑이나 시메이가 봉 쪽으로 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탑 쪽으로 가자. 길은 좁은 오르막이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삼나무 숲 사이로 석가당이나 유리당 등의 작고 오래된 건축물이 이른 봄볕 그늘 속에 폐가처럼 쓸쓸히 서 있었다. 더 올라가니 건물도 보이지 않고 깊기만 한 산골짜기가 아득한 정적 속에 펼쳐져 있었다. 가끔 휘파람새가 울었다. 나는 멈추어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대를 다 피우기 전에 그림자처럼 새까만 승복을 입은 승려 하나가 맞은편에서 좁은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승려가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이 길로 가면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승려는 구로타니 세이류지가 나옵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던지고 터벅터벅 내려갔다. 구로타니 세이류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왠지 그 절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한적한 산길 끝에 그런 절이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나는 그 근처에 한참을 서 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입지 조건을 머릿속에 충분히 주입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다. 그것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해서 히요시 신사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았을 때였다. 주인의 생활을 말해주듯 아파트 창마다 담요며 이불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한 가지 힌트를 얻었다.
교토 시내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계획을 구상했다. 밤에 숙소에서 시간을 들여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 씨에게 느닷없이 이런 편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야마다 미야코의 친척 되는 사람입니다. 미야코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야하타에 있는 술집 하스 하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마네현의 시골로 끌려가 거기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시오카 씨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고야에 있는 식기 제조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1년 중 태반은 전국의 대형 상점이나 식당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토에 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미야코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토에 있는 어느 식료품 가게 점원입니다. 그는 9년 전에 규슈의 야하타에 살았던 사실이 있고 출신은 시마네현입니다. 그 밖에도 틀림없이 그자의 범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오카 씨는 범행 현장에서 가까운 산인선 기차 안에서 미야코와 함께 있던 범인을 우연히 보셨다니까 이 제가 생각하는 용의자의 얼굴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오카 씨라면 금방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남자가 확실하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심증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시오카 씨가 확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나흘 뒤인 4월 2일 오후 2시 반 교토역 대합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저는 연한 갈색 사냥 모자에 안경을 쓰고 있을 테니까 보시면 말을 걸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일시를 정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전 그날 밤부터 한동안 호쿠리쿠와 도호쿠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꼭 그날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외람되지만 여비로 소액환을 동봉합니다. 저는 그 남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시오카 씨가 확인을 해 주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닐 경우를 생각해 인권 존중 차원에서 일부러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이곳 경찰로도 충분할 겁니다. 아무쪼록 미야코를 죽인 몹쓸 범인을 잡고자 하는 제 마음을 동정하셔서 대단히 갑작스럽겠지만 부디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토의 여관에서 우메타니 도시카즈 올림. 나는 이 편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안심했다. 기일에 여유가 없는 점. 진짜 여행지에서 쓴 것처럼 교토의 여관에서라고만 한 것은 그쪽에서 답장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책략이었다. 그리고 봉투에 도쿄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곤란하다. 교토에 온 이유의 하나는 이 편지를 교토에서 붙이기 위해서였다. 약속 장소를 교토역 대합실로 잡은 것은 다른 곳이라면 상대에게 경계심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냥 모자와 안경을 쓰겠다는 건 물론 표식인 척하면서 인상을 감추기 위한 것인데 그때 가서는 더 교묘하게 변장할 생각이다. 4,000엔의 소액관이 든 편지를 교토역 앞에 있는 우체국 창구에 내민 순간 나는 일생을 건 승부가 시작되었음을 의식했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가 과연 편지의 지시대로 찾아올까 하는 의문은 내 머릿속에는 거의 없었다. 그는 반드시 온다. 난 그걸 기정사실로 믿었다. 모일. 어제 밤차로 일단 도쿄에 돌아왔다. 기차에 흔들리면서 나는 계획에 실수는 없는지, 실행에 옮길 때 혼란을 빚는 건 아닌지,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듯이 속으로 반복해 보았다. 우선 그날 오후 2시 반에 나는 교토역 대합실로 간다. 그럼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내가 쓴 사냥 모자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다음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실례지만 우메타니신가요? 그가 묻는다. 눈썹이 짙고 눈이 큰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다. 규슈에서 어제 밤차를 타고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그는 깍듯이 말한다. 나는 모자와 안경을 쓰고 그 밖에도 더 변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때 그 남자인 줄 그는 알지 못한다. 나는 말한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그 남자를 보러 가시죠. 그런데 아까 알아보았더니 오늘은 가게를 쉬고 있답니다. 그래도 집 주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조금 멀긴 한데 가주시겠습니까? 어딘데요? 사카모토라고 여기서 전철로 1시간이 좀 안 걸리는 데입니다. 그럼 같이 가야죠. 이런 문답을 마치고는 오스행 전철에 오른다. 하마오스에서 갈아타서 전철로 호반을 달린다. 여기가 비와 호수입니다. 와, 경치가 좋네요. 규슈 사람은 차창에 붙어서 감탄한다. 사카모토에 도착한다. 내려서 히요시 신사 방향으로 언덕길을 오르면 오른쪽에 하얀 아파트가 보인다. 저깁니다. 저 아파트에 그 남자가 살아요. 내가 가리키면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는 짙은 눈썹을 흠칫 움직이며 긴장한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잘 말해서 여기까지 데려올게요. 그때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자가 맞든 안 맞든 모르는 척 하세요. 그 사람은 저하고 얘기만 하고 금방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이 이시오카 씨가 기억하는 얼굴이 맞으면 바로 경찰에 알립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그를 남겨두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 물론 어떤 집의 문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약간 불안하고 긴장된 얼굴로 제자리에 서 있는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에게 내가 말한다. 하필이면 지금 나갔답니다. 부인이 그러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대요. 가게를 쉰 것도 그래서라고요. 교토에 있는 병원에 갔다니까 2시간만 있으면 돌아온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죠. 내 말에 규슈에서 온 이시오카는 분명히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나는 말을 잇는다. 이 2시간이나 이런 데 있기도 그러니까 어떠세요? 히에이산에 가보지 않으실래요? 바로 저기에 케이블카가 다니거든요. 엔야쿠지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는 없다고 할 거다. 한 번쯤 간 적이 있더라도 권유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둘은 케이블카를 탄다. 어느새 비와 호수가 밑으로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트인다. 괜찮죠? 네, 좋네요. 우리는 금세 스스럼 없어진다. 산 위에 있는 케이블카역에 내려서 숲속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걸어 근본 중당 쪽으로 간다. 그쯤에서 그는 내게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저 우메타니 씨는 어떻게 해서 그 남자가 미야코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건 간단할 것이다. 그는 아무 의심도 없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윽고 근본 중당에 도착한다. 삼나무 숲 사이에 드문드문 서 있는 붉은 건축물을 보며 걷는다. 가까운 매점에서 사이다나 주스를 2병 사고 컵도 2개 빌려서 언덕길을 더 오른다. 서탑 쪽으로 가볼까요? 바로 저기예요. 그는 따라온다. 그 부근부터 다른 관광객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2 사람만 천천히 걷는다. 석가당과 유리당을 둘러보면서 적막한 길을 오른다. 이 길로 쭉 가면 구로타니 세이류지라는 절이 나와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죠. 시간도 딱 맞을 것 같네요. 나는 그렇게 설명한다. 갈수록 사람의 자취는 더욱더 없어진다.
삼나무와 노송나무 숲이 계곡 비탈에 밀집해 있다. 이쯤에서 쉴까요?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풀 위에 앉는다. 그리고 음료수 병 뚜껑을 열고 컵에 따라서 권한다. 나도 한 병 마신다. 이런 순서면 되지 않을까? 컵 속에 청산가리를 넣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정도 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면 순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어딘가 허점은 없는지 반복해서 검토해보자. 중요한 건 그로 하여금 우메탄이 도시카즈를 믿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하면 그는 새끼 양처럼 온순하게 히에이산의 으슥한 산길까지 따라온다. 관광지니까 그도 의심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수상하게 보일 일도 없다. 이제 그가 규슈에서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의 이야기. 이상한 표현지가 왔다. 우메탄이 도시카즈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다. 등기로 왔길래 열어보았더니 소액환으로 4,000엔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다. 편지 내용을 읽고는 더욱더 놀랐다. 9년 전에 미야코를 살해한 용의자를 찾았으니까 그의 얼굴을 확인하러 교토까지 와달라는 것이다. 미야코의 친척이라는 이 사람은 당시 내가 기차 안에서 미야코의 동행을 보았다는 걸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다. 근데 참 빠르기도 하다. 그 뒤로 벌써 9년이나 됐나? 그렇다. 그때 나는 이곳 야하타에서 고향인 시마네현의 시골에 내려가 있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던 시절이라 흰 쌀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어서 고향에 돌아갔던 거다. 그날은 스다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기차 안이 지독하게 붐볐다. 모두들 물자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 틈을 헤집고 안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여자였다. 누군가 했더니 야하타에 있는 술집 하스 하나의 미야코였다. 나는 그 술집에 자주 갔기 때문에 미야코를 잘 알고 있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귀여운 여자라 사실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야하타에 있을 미야코를 그런 데서 만나서 뜻밖이었다. 미야코 씨네?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만나네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묻자 미야코는 즐거운 듯이 대답했다. 온천에 가요. 시마네현은 물자가 풍부하니까 오는 길에 물건도 좀 사려고요. 온천에 가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참 여유가 있구만 하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까 미야코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멋쩍은 듯이 창 쪽을 향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행이구나 하고 느낌이 왔다. 미야코와 그 남자의 발밑에는 사이좋게 귤 껍질이 반반씩 떨어져 있었다. 아마 오기 근처에서 귤을 사서 함께 먹었겠지. 나는 좀 뻘쭘했고 사실 약간 질투도 나서 그 뒤로는 별로 이야기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하마다에서 내리면서 야하타에 가면 또 들를게요 라고 인사치레만 겨우 했다. 근데 그게 미야코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뒤로 야하타에 돌아와 가끔씩 하스 하나에 갔지만 미야코가 보이지 않았다. 그만뒀나 싶어서 다른 여자에게 물었더니 미야코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다. 걔한테 마음이 있었냐? 딱하시다.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 지금까지 가끔씩은 외박을 했기 때문에 사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말도 없이 나갈 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희한하게 물건은 다 두고 갔다. 그래서 걔가 늘 그러듯이 지금이라도 언제 그랬냐는 얼굴로 넉살 좋게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바쁠 땐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미야코를 보았다고 얘기했다. 애인 같은 남자하고 같이 있던데 산인선 기차 안에서 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의 눈이 빛났다. 언제 보았느냐고 묻길래 나는 전말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다른 여자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묻기 시작했다. 미아가 그렇게 멀리까지 갔냐? 어디에 간 걸까? 그 남자 어떻게 생겼느냐? 잘생겼느냐? 그런데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난처해졌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 얼굴이 길더냐? 아니면 둥근형이냐? 안경은 썼냐? 얼굴이 하얗냐? 아님 오빠처럼 가무잡잡하냐? 그런데 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글쎄라고 대답했더니 그게 뭐냐 봤다면서 하면서 여자들이 날 찔러댔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갑자기 경찰이 와서 물어볼 게 있으니까 경찰서까지 같이 가달라고 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았더니 미야코가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하스 하나의 야마다 미야코라고 아시죠? 실은 그녀가 시마네현 니마군 유노스 뒷산에서 거의 100골에 가까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소지품으로 신원을 알았고 감정 결과가 타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겠습니다만 이시오카 씨는 산인선 기차 안에서 미야코 씨를 만났다면서요? 다무라라는 형사부장이 물었다. 나는 하스 하나의 여자들이 말했구나 하고 짐작했다. 하긴 숨길 것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말없이 듣고 있던 형사부장이 물었다. 그게 언제였죠? 날짜를 기억하나요? 6월 15일에 고향에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한 사나흘 뒤였으니까요. 한 18일이나 19일쯤 될 겁니다. 기차가 어디를 지나고 있었나요? 제가 이와미 스다인가 하는 역에서 타서 하마다에서 내렸으니까 그 중간이겠죠. 옆에 있던 형사가 다무라 부장에게 하마다는 유노스보다 8개 역 앞이라고 말해 주었다. 대충 맞는구만. 틀림없어.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른 형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나한테 고개를 돌렸다. 그때 미야코는 혼자였나요? 아니요. 옆에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미야코는 그 남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행처럼 보였어요. 뭐 둘이 함께 귤을 먹은 흔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미야코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쑥스러운 듯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보통 그럴 때 여자랑 함께 있는 남자는 다 그러지 않을까요? 부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근데 이시오카 씨,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이건 경찰에게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 남자가 범인이라는 게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참으로 난처한 질문이었다. 난 분명히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막상 생김새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에 그 하스 하나의 여자들이 물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정말 전혀 기억이 없다. 이상하다. 뭔가 어렴풋한 형태라도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고 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으니까 인상이 없지는 않을 텐데 희한하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시오카 씨,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형사는 몇 번이고 물었다. 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고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형사가 얼굴 사진을 잔뜩 들고 봤다. 자, 이 사진들 잘 보세요. 이건 전과자 사진인데요. 이 안에서 닮은 얼굴을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윤곽은 이런 느낌이고 머리 모양은 이렇고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 눈썹, 코, 입술, 턱도 골라보세요.
이 정도 사진을 보다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잘 보시고 침착하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장은 아주 열심히였다. 나는 얼굴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다. 대부분 전혀 느낌이 달랐다. 그 중에는 이건가 싶은 얼굴 윤곽도 있었다. 눈썹이 이랬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 기억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결국 보면 볼수록 고민이 돼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아유, 아무래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형사들은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럼 오늘은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혹시 오늘 밤쯤에 자다가 생각날지도 모르죠. 다무라 부장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난 겨우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눕는다고 뭐가 떠오를 리가 없었다. 그 뒤에도 생각이 났느냐면서 형사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결국엔 포기했는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신문을 보니까 그 사건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미궁에 빠져버린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온 것이다. 9년 전의 사건이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것도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해 달라는 일이다. 일부러 교토까지 보러 오라고 한다. 하지만 난 지금도 그자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와서 본들 생각날 리가 없다. 난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동봉되어 있던 소액환이 마음에 걸렸다. 이 돈만 보내지 않았으면 무시하고 말았을 텐데. 더구나 이 사람은 여행지라고만 쓰고 주소를 적지 않았다. 반송도 답장도 불가능한 것이다. 지정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이 사람은 미야코의 친척이라고 한다. 미야코를 살해한 용의자를 어쩌다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찾아내다니 기막힌 인연이다. 하지만 이 사람에겐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다. 난감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난 이건 경찰과 의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무라 형사부장을 찾아갔다. 받은 편지를 보여주었더니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봉투의 소인도 조사했다. 교토 우체국이었다. 다무라 부장은 당시의 사건 수사 주임이라 당연히 열심이었다. 그는 편지를 들고 방을 나갔다. 윗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 30분쯤 지나서 그는 다소 흥분한 듯이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다. 자, 이시오카 씨, 교토에 가 주시죠. 그는 마치 명령이라도 하듯이 말에 힘을 주었다. 이 편지에 적힌 대로 해주세요. 그렇지만 부장님, 전 그 사람 얼굴을 봐도 알아볼 자신이 없는데요. 아니요, 의외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막상 보면 생각날지도 모르죠.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교토에 가 주세요. 저희가 형사 2명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달라고 써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시오카 씨는 이 편지를 보낸 우메타니 도시카즈라는 사람의 얼굴을 잘 보세요. 형사는 눈치채지 못하게 붙여둘 테니까요. 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이 편지를 보낸 우메타니라는 사람이 수상하다는 말씀인가요? 이시오카 씨, 이 경찰은 말이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누구나 의심을 해봅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 우메타니라는 남자도 수상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이 남자는 이시오카 씨가 기차 안에서 미야코의 동행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거는 당시에 신문에 실리기는 했죠. 하지만 이시오카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그게 이시오카 씨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선 우선 하스 하나의 호스티스들이 알고 있죠. 뭐 그 여자들이 밖에서 말을 흘렸는지도 모르고요. 이시오카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가게에서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뭐 그때 여기 왔을 때 부장님이 좀 주의하라고 하신 것도 있었으니까요. 네, 물론 그랬었죠. 그럼 그 여자들이 말했다고 치고 그 범위를 추정을 해보면 야하타 시내, 좀 더 넓힌다고 해도 기타 큐슈 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역 안에 누군가가 들은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시오카 씨의 이름이나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 리는 없어요.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듣는 쪽도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 하스 하나의 여자들도 여기 자주 오는 이시오카라는 손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했겠죠. 더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근데 이 편지를 쓴 자는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이시오카 씨의 이름에 주소까지 정확하게 적었어요. 나고야 사람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걸 조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아는 걸 누구나 다 안다고 그만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보세요. 봉투에 적은 주소가 사건 당시의 주소가 아니라 나중에 이사한 곳의 주소라는 게 이 남자가 이시오카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 당시에 이시오카 씨의 주소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당시의 주소인 야타시 도리마치라고 썼겠죠. 그랬다면 우체국에 수취인 주소 이전 딱지가 붙어서 왔어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구로사키라고 현 주소를 정확하게 적었다는 건 이자가 이사한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자는 얼떨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쓴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우메탄이라는 남자가 줄곧 이시오카 씨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건 이걸로 아시겠죠?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의 정체를 꼭 알아야 되겠어요. 이시오카 씨, 꼭 좀 교토에 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무라 부장은 이렇게 쉬지 않고 말했다. 들어보니 꺼림칙해져서 승낙했다. 생각을 해보면 9년 전 그때 기차 안에서 미야코를 만나는 바람에 일이 묘하게 되었다. 4월 2일 오후 2시 반 교토역에서 만나자는 편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1일 밤에 형사 2사람과 오리오역에서 급행을 탔다. 9시 43분에 출발하는 겐카이 호다. 나는 교토에 가는 게 처음인데 두 형사도 그런 모양이었다. 긴장한 와중에도 왠지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밤에는 거의 잠들지 못했고 새벽 6시경부터 깜빡깜빡 졸았다. 앞좌석에 앉은 형사들은 일찌감치 자고 있었다. 눈을 떴더니 날이 완전히 밝아져서 차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형사는 기분 좋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세면 도구를 들고 세수하러 갔다가 자리에 돌아오니까 창밖이 환하다. 기차는 해안을 지나고 있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 아침 햇살이 흔들리고 있었다. 맞은편에 아와지 섬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차창 너머로 솔밭이 빠르게 흘러간다. 형사는 이게 스마 아카시 해안이군 하면서 말로만 듣던 경치를 물리지도 않는지 하염없이 바라본다. 그 모습을 보던 나는 문득 이런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형사를 본 건 아니지만 전에 어렴풋이 지금 저런 느낌을 꿈속에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가끔씩 그런 착각에 빠진다. 처음 간 곳인데 전에 와본 것 같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한적한 길을 걷다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장면을 전에 꿈속에서 본 적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참 희한한 버릇이다. 어쨌든 교토역에는 10시 19분에 도착했다. 약속한 오후 2시 반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 아침은 기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때웠고 모처럼 교토까지 왔으니까 2시 반까지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역 앞에 히가시 혼간지부터 시작해서 산주간 겐도, 기요미즈데라, 시조거리, 신교코쿠 등을 구경하면서 걸었다. 그때 형사 한 명이 시계를 꺼내서 12시인데 슬슬 뭐 좀 먹고 역에 가자고 했다. 그러자 다른 형사가 이왕이면 교토 명물 이모보라는 걸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모보 비쌀 텐데 하고 첫 번째 형사가 말했다. 괜찮아. 출장비는 적자가 나게 돼 있어. 다음에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좌우지간 먹자고 하면서 두 번째 형사가 결정을 내려서 이 기온 뒤에 마루야마 공원 옆에 있는 요리집에 들어갔다. 종업원이 3분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방이 다 찼는데 먼저 오신 손님하고 합석하셔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했더니 6첩짜리 다다미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거기에는 남자 1명이 식사 중이었다. 이노 료키치의 일기. 모일 4월 2일 드디어 오늘이다. 어젯밤 도쿄에서 월광호를 타고 교토에 8시 반에 도착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6시간이나 남았다. 할 수 없이 긴카쿠지에도 가보고 아라시야마도 돌면서 시간을 때웠다. 날씨가 좋다. 아라시야마의 벚꽃 봉우리가 한결색이 들었다. 도게스 다리를 왕복하고 택시로 시조거리까지 와서 내렸을 때는 11시 반이었다. 약간 출출했다. 뭘 먹을까 생각했다. 교토에 왔으니까 도쿄에는 없는 걸 먹고 싶었다. 그래서 이모보라는 걸 먹어보기로 했다. 전차로 야사카 신사 앞까지 가서 마루야마 공원 쪽으로 올라갔다. 여행철이라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나 지방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다. 방으로 안내된 다음 이모보 요리가 나와서 먹기 시작했다. 음식물을 먹으면서 2시간쯤 뒤에 있을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와의 대결에 대해서 생각했다. 내 일생을 건 도박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은 행운이 미소를 지을 때가 있다. 그것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성공과 몰락이 갈라진다. 난 출세하고 싶다. 미야코 같은 시시한 여자에게 말려든 것이 내 실수였다. 그런 여자가 따라다니면 나는 평생 뜨지 못한다. 그 여자는 아이를 무기로 나를 꽁꽁 올가매려고 했다. 지우라고 해도 험악한 얼굴로 절대 듣지 않았다. 그 여자는 필사적으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고 나는 열심히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런 여자와 결혼한 뒤에 암담하고 비참한 내 인생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만약 그런 지경이 되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여자에게 사리를 품게 된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시시한 여자를 죽인 탓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부조리하다.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여자를 죽였다면 인생과 맞바꿔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이만큼 추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없다고 경멸하던 미야코다. 그런 여자를 죽인 대가로 내 커다란 행복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튼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나의 길이
하필이면 대중에게 얼굴을 드러내는 영화였다는 것은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라는 남자에게는 불행이었다. 대중의 한 사람인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영원히 감겨야 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고 싶다. 인기와 돈을 얻고 싶다. 부유한 생활을 원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종업원이 들어와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종업원은 다른 손님들이 합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손님 3명이 들어왔다. 나는 계속 밥을 먹었다. 실례합니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나한테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탁자를 둘러싸고 앉았다. 내 자리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좌우로 2사람이 마주보고 앉았고 한 사람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종업원이 물수건을 가져왔다. 3명이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닦았다. 말투가 규슈사투리다. 어라? 하고 얼굴을 들었다. 정면에 앉아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남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눈은 마비된 것처럼 그 남자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억지로 시선을 거두면 당장이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맞은편 남자, 눈썹이 짙고 눈이 큰 9년 전의 그 남자,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다. 영문모를 외침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 2시 반에 교토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가 여기에 앉아 있다니. 나는 얼굴에서 핏기가 거치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한다? 나는 맨 얼굴이다. 모자도 안경도 쓰지 않았다. 그때처럼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도망칠 수 없다. 어떻게 한다? 근데 나머지 2사람은 뭐지? 귓속이 먹먹했다.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진 것 같았다. 몸이 밑으로 꺼지는 것만 같았다. 정면에 있는 이시오카 사다사부로가 조용히 이쪽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젓가락을 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똑 소리를 내며 빨간 젓가락이 다다미 위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순한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른 2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가끔씩 대답을 할 뿐이다. 온화한 얼굴이다. 9년이 흘러서 그런지 그때보다는 조금 늙어 보였다. 그런 상태로 30초가 지났다. 1분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3사람의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린다. 끊어지지도 않고 어조도 변함이 없다. 종업원이 요리를 가져왔다. 3사람은 서둘러 먹기 시작했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도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교토의 명물 요리를 입으로 나르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지금 확실히 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내 얼굴을 잊은 것일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럴 수가. 저자는 처음부터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저자에게는 지극히 어슴푸레한 인상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내 얼굴을 분명하게 본 게 아니었다. 그래, 그랬었구나. 나는 갑자기 하늘에라도 두둥실 떠오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는 굵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천천히 다다미를 딛고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했다. 왠지 모를 엄청난 자신감이 온몸에 솟구쳤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고지식한 이시오카 사다사부로는 돈 4,000엔 때문에 교토에 온 거다. 사냥모자와 안경을 쓴 남자를 만나면 머리를 극적이면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정직하고 착한 남자다. 다른 두 사람은 친구겠지. 교토에 간다고 하니까 따라왔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대담한 실험이었다. 담배 좀 피우려고 하는데 성냥 있으세요? 이시오카가 살짝 내 얼굴을 보았다. 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탁자 위에 성냥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불을 붙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지런히 젓가락을 움직여 이모보 요리를 먹고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마루야마 공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다. 교토의 경치가 이렇게 다정하게 비친 적도 없었다. 교토역 대합실, 히에이산, 잘 있거라. 나는 혼자서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을 때 두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의 이야기. 교토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한 2시 반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4시, 5시. 안 온다고 결론 내렸을 때는 이미 8시였다. 두 형사는 낙담했다. 이 장난이었을까? 4천엔까지 보냈는데 뭐였을까? 형사는 장난이 아니라 무언가 냄새를 맡았을 거라고 했다. 냄새를 맡는다고? 어디서? 나는 왠지 마음 한구석에서 안심이 되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까 내일까지 기다릴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소용없다는 결론이 나서 늦은 급행을 타고 규슈로 돌아왔다. 뭔가 이상한 이틀간이었다. 이노 료키치의 일기. 모일. 영화 붉은 숲은 촬영이 진행 중이다. 사람이 안심이 되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달라지는 걸까? 자신감이 손끝까지 미친다. 난 해낼 것이다. 모일. 촬영이 끝나간다. 내 부부는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안심이다. 이번 감독도 나를 높이 사는 모양이다. 그는 다음에 이색적인 각본을 찾아서 나를 주연으로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난 이제부터 출세 가도를 달릴지도 모른다. 모일. 붉은 숲이 드디어 개봉되었다. 신문의 반응이 좋다. 모든 신문들이 이노 료키치의 개성 있는 호연이라며 절찬했다. Y씨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모일. 오늘은 다른 2곳의 영화사에서 또 출연 교섭이 들어왔다. 모든 건 Y씨에게 맡긴다. 당분간은 그게 현명하다. 점점 더 바라는 대로 되어간다. 명성과 돈이 바람처럼 손가락 사이로 들어온다. 나는 좋아하는 문장을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크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특실에 앉아서 샴페인을 마시고 나만을 위해 불러주는 집시의 노래라도 들을까요? 노래를 듣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이시오카 사다사부로의 이야기.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다. 붉은 숲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신문에서 평이 좋은 모양이다. 예술 영화라고나 할까? 움직임이 무척 적은 심각한 영화였다. 이노 료키치라는 이름도 얼굴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배우의 연기가 좋다. 이 사람은 연극 배우 출신이라고 한다. 이노 료키치가 맡은 인물이 하코네에 있는 별장으로 유부녀를 찾아간다. 그곳에 있는 하코네 산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노 료키치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산을 내려간다. 그는 오다와라에서 기차를 탄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다. 오이소 근처로 보이는 풍경이 흐른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문다.
시선은 창 쪽을 향한다. 아시가사키 주변의 경치가 지나간다. 차창 밖을 보고 있는 이노 료키치의 얼굴. 담배를 물고 있다. 도스카 언저리의 풍경. 차창 밖을 보는 이노 료키치의 옆모습. 거기서 나는 잠깐 하고 생각했다. 이 장면 어디서 봤더라? 꿈은 아니었다. 전에 분명히 본 적이 있다. 교토로 가던 기차 속에서도 형사를 보고 언뜻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클로즈업된 이노 료키치의 얼굴.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 담배 연기가 엷게 퍼져서 그의 눈에 스며들어간다. 그가 눈살을 찌푸리자 눈꼬리에 주름이 잡힌다. 저 표정, 저 얼굴. 의혹이 광폭한 힘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극장을 뛰쳐나온 나는 격렬한 가슴의 고동을 어쩌지 못하고 경찰서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시라도 빨리 이 의혹을 말로 토해내기 위해서다.